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거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회계의 정의, 의, 회계하는 법 다 학습하셨죠? 네. 이제부터는 좀 적절히 분류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만드는 법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요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일단 기업의 거래를 정리를 하면요. 크게 5가지로 5가지.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이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뭐든 간에 이 5가지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 거래 관련해 가지고 계정 명칭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으면은 기업의 거래를 정확히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막 A를 B라고 표시하고 B를 막 F라고 표시하고 막 엉뚱하게 표시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래와 관련된 계정은 크게 5가지를 분류하고요. 요 5가지 내에서 뭐 A, B, C, D 이렇게 계정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거 외우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활동에 관련돼서 필요한 것만 추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희가 알만한 계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는 한 3, 40개 정도밖에 암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회계 기초 시험 보실 때는 3, 40까지 필요도 없어. 제가 그냥 20가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계정 분류에 대해서 좀 보시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천천히 보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명칭을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 요소에 분류해가지고 5가지가 나오면 5가지.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산이야, 자산. 자, 자산은 뭐냐면요. 돈을 벌게 해주는 무언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의해서 현재 회사의 수중에 있어. 좀 어렵게 표현하면 통제한다고, 통제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의 집합을 자산이라고 해요. 예. 어려운 정의는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시면 머리 안 들어오니까 그냥 쉽게 펴, 쉽게. 자, 회사 입장에서 돈을 받게 해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주는 무언가를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저희 상식적으로. 회사가 돈 벌려면 현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외상대금 받을 거 있으면은 요것도 돈 들어오게 해주는 거잖아요. 물건 팔면 돈 벌죠? 그냥 또 뭐 있어요? 시설에 투자했으면 이걸로 돈 벌죠? 기술에 투자했으면 이걸로 돈 벌 것이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으면 회사가 돈 벌 거 아니에요? 요 6가지를 보통 자산으로 봅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유들이 좀 있겠죠.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무제표 표시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다 대부분 다 자산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자산. 부채 자본은 남들한테 줄 거거든요. 안 중요해.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게 중요할 거기 때문에 돈을 벌어줄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 표시를 자세히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맞아.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자산의 정의를 좀 기억하시고요. 쉬운 거.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상급 시험에서, 급수가 높은 시험에서 나와요. 그때 또 보면 되는데, 일단 쉬운 정의를 기억하시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려운 정의를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학습하시기가 쉽다는 거죠. 일반적인 회계책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자산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돈 받을 거야.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은 뭐다? 돈 나갈 겁니다. 근데 부채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냐면은 삼자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자본은 투자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급할 거면은 기본 개념은 같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부채 지급은 강제적인 겁니다. 회사가 삼자한테 지급할 돈이 있는데 지급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강제로 뺏어와요. 회사 걸 뺏는다고. 그래서 강제력이 있는데 자본 어때요? 투자자한테 줘야 될 돈. 이거는 강제력이 없어요. 우리 펀드 투자할 때 보면은요. 그 설명서에 밑에 조그맣게 나오죠. 본 투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투자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 투자자가 책임져. 이런 구절이 있죠. 자본은 투자에 대한 겁니다. 펀드 투자할 때처럼 회사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업 리스크가 있고 그 영업 리스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당신들이 책임진다 이거야. 그 대가로 우리는 높은 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은 강제성이 없는 부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은 어떻게 계산돼요? 이 자본을 독자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삼자한테 지급할 부채를 빼요. 이 짜투리가 뭐가 돼? 주주한테 줄 의무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의무는 강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은 그냥 주식 다 날리는 거야.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사 망하면은 채권자들은 회사의 자산을 강제로 압류해가지고 팔아서 일부 부채를 회수하는데 자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로 측정이 되지 이거를 별도로 뭐 정의 내려서 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인데요. 자, 수익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해요. 그러면서 반대급부가 없어. 그러면 수익이 됩니다. 자산은 받을 거라 했잖아요. 그럼 차변에 자산 이렇게 하죠. 원래는 자산을 받으면서 이 뒤에 뭔가가 나와야 돼. 근데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럼 수익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가 소위 꽁돈을 먹는 셈이지. 꽁돈.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에 의해서 자본의 증가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자본은 대변이거든요. 대변. 왜? 투자자한테 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이 늘거나 즉 회사가 받을 돈이 늘거나 빚이 줄어요. 그러면서 반대급부 없이 그냥 자본 쪽으로 다 환원되는 게 있다면 그걸 수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비용은 반대겠죠? 반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걸맞게 회사가 뭘 받거나 하는 게 없어. 그럼 그냥 비용 되는 거야, 비용.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수익 비용을 모아서 요거 정리하고요. 자산부채 자본 모아가지고 요것도 정리해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이 모여있는 표를 재무상태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익 비용이 모여있는 표를 손익계산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뒤에 가면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는 회사가 뭔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꽁으로 먹는 거예요. 비용은 어때요? 회사가 돈을 지출했지만 돈을 회수할 수가 없어. 날리는 거야. 이걸 비용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자산부채 자본끼리 놀다가요. 뭔가 내가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익 비용이 부수적으로 끼어드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거래 요소의 기록 위치인데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요, 차변과 대변에 기록됩니다. 먼저 자산부채 자본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 자산은 받을 거잖아요. 자, 받을 건 어디? 차변에 쓴다며. 그러니까 받을 게 생기면 차변에 쓰고요. 반대로 받을 게 감소해요.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또 설마 여기로 갈까? 받을 게 줄어들면은 대변으로 가겠죠. 그냥? 부채 자본은 줄 거라며. 삼자한테 주냐, 투자자한테 주냐 이거잖아요. 줄 거는 대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줄 게 증가하면 대변이고, 줄 게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은 부채 자본이 감소하면은 차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자산 부채 자본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분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까요? 자산이 늘어나면서 부채가 감소한다 생각해 보세요. 받을 거 늘고 줄 거 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반대로 받을 게 줄어. 그러면서 줄 것도 줄어.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줄면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럼 대변의 자산하고 차변의 부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늘어나는 게 뭔가를 기억한 다음에 늘어나는 게 없어진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게 늘어나면 차변, 그죠? 줄 게 늘어나면 대변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 상황이면은 크로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돼요?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조합을 갖춰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래팔 요소예요. 거래팔 요소. 제 책에는 이거 없어요. 왜? 제가 예전에 회계 공부하다가 이것 때문에 회계 접을 뻔했거든. 막 작대기고 가지고 자산의 증가는 부채 감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제 스스로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모르면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전 전문가잖아. 전문가도 몰라. 그러면 초보자는 알겠어? 더 모르겠지?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과감히 빼고요. 되게 단순하시고 단순하. 그럼 최소한 자산 부채가 증가할 때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반대쪽에다 다른 걸 넣으면 되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수익 비용. 자, 수익은 어때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그냥 생기는 거 아니야. 부채 자본이 안 들어오면 수익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익은 대변이 되겠죠. 반대로 수익이 줄면 어떻게 돼? 수익이 줄면은 대변에 뭐가 들어가면서 반대급부로 수익이 가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자, 비용. 자, 부채나 자본이 증가를 해요. 자, 부채 자본이 증가를 해. 또는 자산이 감소하면은 차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차변에 반대급부가 없어. 그러면 그냥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나중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세부 계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위치가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반복적으로 볼 거니까 너무 요 짐 빼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 짐 빼봐야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한쪽이 다른 쪽으로 입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 요소의 기록 위치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래 요소의 결합 예라고 되어 있죠. 자, 방금 전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자, 차변에 자산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자산이 들어왔다고. 그럼 대변에 부채가 오든가 자본이 와야 돼. 또는 반대로 하나의 자산이 늘면서 하나의 자산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의 감소가 대변 쪽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부채 자본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 그러면 수익을 쓰거나 비용이 주는 걸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산할 때 비용의 감소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반대로 자, 부채나 자본이 증가래. 그럼 대변에 쓰겠죠. 그럼 자산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애들이 들어와 이렇게. 그죠? 그 계정 간 대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대변 쪽에 뭐가 들어오면요. 비용이 늘거나 수익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변 쪽에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외우지는 마시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받을 거 줄 거를 차변 대변에 기재한다. 이 원칙을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게 눈에 들어올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정의 분류인데요. 이것도 당장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의 세분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거 다 공부할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걸 공부하고 활동별로 요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을 묶어서 볼 겁니다. 이걸 묶어서 볼 거라고요. 그리고 이 계정들로 말미암아 기업 데이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결과가 어떤지 그것도 볼 거란 말이에요. 실기할 때 더 자세히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트별로 차후에 설명이 진행되니까 이거를 외우지 말라. 이거를 처음부터 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전화번호를 외우는 거야? 아니잖아. 예. 기업의 활동이 뭔가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전산회계 2급에서는 요 자본 항목 있죠?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계정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자본금하고 인출금밖에 없거든요. 전산회계 1급 이상 가면은 회계 1급 이상 가면은 자본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전산회계 1급 강의할 때 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게 자본 항목이라고 다들 얘기하시지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제가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자본 항목 중요도가 낮으니까요. 그냥 자산부채하고 수익비용에 대해서만 적절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익보다는요. 비용 항목이 훨씬 많으니까 이 비용 항목을 잘 보시는 게 좋겠죠. 천천히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회계랑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겠죠? 자, 결과. 그래서 기업의 거래에 대해서 결과치를 만드는 과정을 회계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기업의 거래를 이해관계자들, 투자자나 채권자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데요. 복식보기 방식을 이용해서 회계 정보를 작성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분계, 저희 앞에서 사례 봤죠? 사실 전산화된 경우에는 분계만 하면요, 이 재무제표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요. 다이렉트로 간다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또 회계 프로그램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뭐 전기나 시산표를 막 별도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리를 좀 알아야지 객관식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붕괴가 되면 붕괴한 내역을 정리해요. 이걸 전기라 하고요. 전기한 내역을 더 정리한 게 시산표입니다. 시산표는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수정 전 시산표가 있고 수정 후 시산표가 있어요. 근데 전후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결산하면요 다 자동으로 맞아. 그 데이터 더 이상 못 건드리게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확정된 수치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요 붕괴, 결산 요것만 잘하면은 나머지가 자동으로 탁 맞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좀 잘 한번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 객관식 문제로 좀 잘 나오더만요. 또 의외로. 그러니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앞글자 따야 되나? 분전 시결 마질. 이거 알았어요. 근데 최소한 처음이 붕괴고요. 끝에가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시산표랑 중간쯤. 그러면 객관식으로 뭐 쓸 수는 있겠죠? 네. 자, 붕괴 보십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게 붕괴죠. 붕괴가 뭐예요? 기업의 거래를 차변, 대변에 나눠 기재하는 거죠. 이 절차를 붕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정을 뭘 쓰냐? 앞에서 왔죠? 뭐 매출 채권, 상품, 현금, 뭐 자본금 이런 게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잘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뭘 줬는지 뭘 받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받는 건 차변이고 주는 건 대변이잖아요. 이걸 반대로 쓰고 하면은요. 재무제표가 잘못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액은 얼마인가? 회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붕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전기입니다. 붕괴를 많이 하면요, 그 내역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요. 작은 회사 그 붕괴 내역을 봐도요, 기본적으로 붕괴가 한 2, 3천 개 나옵니다. 그 붕괴 2, 3천 개를 보면은 뭐가 의사결정이 되겠어요? 너무 자료가 번잡스러우니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는 뭐다? 붕괴 내역을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계정끼리 묶습니다. 같은 계정끼리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붕괴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 A라는 계정이 있으면은 얘가 차변에 나올 수도 있고 대변에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변에 A를 다 모아. 그리고 대변에 A를 다 모아. 그러면은 A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A의 잔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겠죠, 그죠? A의 잔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모아가지고 잔액을 뽑는 거야. 이걸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주로 전기는요, T계정이라는 거예요, T계정. 자,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이 T계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문제에서 T계정을 가지고 뭐 잔액 계산해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별거 없어요. 자, T계정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입니다. 그죠? 그 받을 게 왼쪽에 위치하고 줄 게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거죠. 자산의 경우 받을 게 차변이고요. 자산이 줄면 자동으로 대변으로 가겠죠. 예. 부채는 반대일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
분계와 전기가 이루어지는 장부를 뭐라고 하냐? 분계는 분계장, 전기는 총계정원장. 요거 외우세요. 실기할 때도 자주 나와 이게. 자, 그 다음에 시산표. 자, 시산표는요, 전기한 계정들의 잔액이나 합계 금액을 한 곳에 집합시켜 놓은 표입니다. 뭐가 많이 써요? 합계 잔액 시산표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차변합계, 대변합계를 보여주고요. 차변합계, 대변합계 비교해보면은 어느 한쪽 금액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변합계가 100이고 대변합계가 70이야. 그럼 잔액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죠. 만약에 대변합계가 130이고 차변합계가 50이에요. 그럼 잔액이 80이죠. 130 빼기 50이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합계가 많은 쪽으로 잔액이 간다고 기억하시면은 훨씬 이해가 쉽죠. 자, 시산표는 전기한 내역을 모은 겁니다. 전기 내역을 모은 거예요. 분계가 원체 많으면 전기 내역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 봐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답할 수가 없어. 그죠? 자료만 나열해가지고는 결론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산표라는 거를 또 만들어가지고요. 엄청 데이터를 압축을 시켜. 그러면 요거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 기업 거래 맥락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시산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합계장 시산표가 많이 쓰이고요. 이게 저희 쓰는 회계 프로그램에도 이 양식이 있어요. 나중에 실기 내용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수정전 시산표, 수정 시산표는 결산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분계할 때 대차평균의 원리하고 거래 이중성 그 원칙이 성립한다 그랬죠. 전기할 때나 시산표 만들 때도 똑같이 그 원칙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계를 모은 게 그 초계정 원장하고 시산표잖아요. 맨 처음에 그 대차평균의 원리나 거래 이중성이 성립한다면은 데이터가 바뀌는 게 없잖아요. 위치만 바뀌지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그 차변 대변 합계 맞아야 되고 그 계정이 2개 이상 나와야 되고 이거는 똑같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산. 보통은 12월 31일 하는데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분계를 할 때가 있어. 추가 분계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분계해가지고 마무리한 절차를 결산이라고 결산. 추가적인 분계가 있다면은 결산 분계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마감, 더 이상 데이터를 못 건드리게 한다. 재무제표를 다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건드리면 또 바뀌죠. 더 이상은 안 바뀌게끔 마무리를 지는 절차를 마감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요, 확인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수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하면은 수정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마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재무제표 작성. 마감된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요. 뭔가 일정한 양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정한 양식을 재무제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그 종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요거 시험에 또 잘 나와요.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거 단골로 나오거든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 건 두 가지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요거는 또 저희 강의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정의 제가 설명드리고요. 정의 설명드리고 종류, 그리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간의 관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작성이 되는가 제가 이야기 드릴 거고, 다음 강의 할 거 미리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설명드리고, 저희 작성 사례 있죠. 지난 강의 때 붕괴해봤잖아요. 이 붕괴를 이용해서 전기해보고, 그 다음에 시산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그래도 간략히 본 게 낫겠죠. 너무 긴 걸 보면은 여러분이 지쳐요. 저도 지쳐.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봐서 붕괴하면 대충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작성되는구나. 그 감을 좀 잡으시라고요. 그래야지 뒤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정별 자리, 제가 T계정을 안 썼어요.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고요. 뭐 T계정을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제가 뭐 다음 강의 할 때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잔액 이렇게 뽑죠. 그래서 합계장 입산표 만들고, 손익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 여기 만들 겁니다. 전체적으로 맥락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넘어가죠? 네. 넘어가고, 문제가 어디까지 있나? 네. 안 지워져. 네. 그래서 뭐 쭉 보면은 네. 여기까지 되겠죠? 뒤엔 다 문제네요. 일단 뭐 학습 목적상 문제는 일단 패스를 하고 기본적인 거 좀 이야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어디서부터 한다? 재무제표. 자, 회계 순환 과정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리하는 절차가 있는 거죠. 붕괴하고, 압축해서 전개하고, 더 압축해서 시장표 만들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붕괴 있을 수 있으니까 결산하고, 마무리되면 재무제표로 바뀌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 채권자, 경영진이 보는 게 뭐예요? 재무제표라고, 재무제표. 네. 요걸 가지고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이거 보고요. 사례 간략히 풀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 이외에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뭐, 안 되는 거는 못 하고, 그죠?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 왜냐면, 강의를 저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 출판사랑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다 여러분들 요청대로 해 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셔가지고, 좀, 실력 배양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초반부터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잔소리 같은데, 잔소리도 중반 이상 지나가면은 안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빨리빨리 진도 좀 나가야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 좀 집중을 잘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